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 방산업체 딜사가 개발한 최신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아이리스-T입니다. 전투기와 헬리콥터, 각종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유로파이터나 토네이도에 장착되는 공대공 버전도 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 25마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지상에 배치되는 방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 개 포대가 4기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G차량, 레이더 차량, 궤도 차량 장착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부장은 러시아의 키예프 공습으로 방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인도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서 아이리스-T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미사일이 독일 연방군에도 아직 배치되지 않은 최신이라는 점입니다. 체코가 석자인 독일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무기를 엉뚱한 데 넘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군의 소요 물량을 외국에 퍼주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바바리아 주지사 마르쿠스 슈에더는 독일 정부가 최신의 대공미사일 아이리스-T를 자국군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주 초 아이리스-T 초도 생산분 1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에더 주지사는 독일의 방위력이 심각한 상태에서 군이 독일 영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대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바바리아주의 기사당 리더이기도 한 슈에더는 독일 연방군이 만져보지도 못한 최신 무기를 남의 나라에 먼저 퍼주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한탄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독일 정부가 준다 안 준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주겠다고 뒤늦게 발표한 무기입니다. 슈에더 지사의 언급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은 20km 상공에서 다가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아이리스-T가 도시 하나를 공습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숄츠는 지난 6월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초도 생산분의 인도는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트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모두 4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월에 보낼 1개 포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포대는 서둘러 제조해 2023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매체들은 키예프가 10여 개 포대를 요청했으며 직접 구매하겠다며 방산업체 딜에게 연락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봉급까지 외국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구입할 돈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이나 제대로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독일이 남일에 바쁩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은 독일은 아이리스-T, 미국은 나삼스를 보내주기로 함으로써 대공 방어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기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심사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격화된 문화전쟁에 관한 짧은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한국에서는 키예프를 키우, 하리코프를 하리키우 하는 식으로 갑자기 표기법을 바꿨습니다. 키예프를 키우라 하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키우도 아니고 영문으로 키프로 표기하니 키브라고 하는 게 맞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오래전부터 나토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랜틱 카운슬, 대서양위원회가 준비해오던 작업의 일환입니다. 마이단 폭동이 발생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문화 재현을 정체성 정치로 규정하고 장려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문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공유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시켜 대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남동 노르웨이 대학의 슬라브 전문가 글렌 디센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주 명쾌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보르시와 불가코프는 우크라이나 것, 브레즈네프와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것이라는 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우스꽝스러운 문화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르시는 잘 아시다시피 슬라브의 전통 수프입니다. 러시아어로는 보르시,
우크라이나어로는 보르쉿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르쉿가 러시아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웃기는 게 지난 7월 우크라이나는 보르쉿을 두고 문화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유네스코가 보르쉿을 보르쉿이란 표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뜨카첸코 우크라이나 문화부장은 이제 보르쉿은 우크라이나 것으로 굳어졌다면서 문화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뭘 그런 것 가지고 표준을 정하느니 어쩌느니 난리를 치느냐, 그냥 슬라브권의 각국 주부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라고 조롱했습니다. 음식을 둘러싼 웃기는 문화전쟁은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러시아가 약탈해간 음식 문화유산이라면서 8가지 요리를 열거했습니다. 보르시와 함께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시에서 먹는 차가운 보르시는 홀로드닉, 벨라루시식의 포테이토 팬케이크 두라니키, 그리고 슬라브식 양꼬치 샤슐릭, 중앙아시아 각국의 볶음밥 플롭, 치킨 필레로 만드는 치킨 키이프, 밥과 고기로 채워진 쌈 음식 돌마, 폴란드, 우크라이나식 크레페 랄리니스키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차원에서 이 음식들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음식이 러시아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슬라브와 중앙아시아권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면서 원조를 따지지 않고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또 불가코프는 키예프 출신의 볼셰비키 의사 겸 예술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두 가지는 자기네 것, 브레즈네프와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것이라고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구분도 명확치 않은 데다 너무나도 자기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르시와 문어 고골을 러시아가 빼앗아 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고골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러시아 문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굳이 우길 일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면 고골의 표기법도 전 세계가 호홀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키이프냐, 키예프냐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 전사들은 보르쉿 사진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걸면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도 소련의 국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도자였던 브레즈네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유산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볼셰비키의 강경파 레온 트로츠키나 KGB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시미차스니 역시 우크라이나인이지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림을 우크라이나 때 얻은 니키타 후르시초프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정확히는 러시아 국경 꾸르스크 출신이지만 삶의 대부분을 돈바스에서 보내 흔히 돈바스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갈라치게 하는 것에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문화, 민족적 정체성의 공통점보다는 무의미하지만 굳이 다른 점을 찾아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뿐더러 무의미한 구석이 많습니다. 저 유명한 솔제니친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태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키예프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또 드네프르강 저편의 사람들을 러시아인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가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동의 서사나 역사를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어가 네이티브인 젤렌스키가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금지하겠다면서 학교와 언론에서 러시아어를 말살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